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이면에 숨겨진 시민의식을 취재한 영상이 폭로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한국은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 문화가 SNS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걸 취재한 기자는 중국계 미국인 기자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중국과 한국이 그렇게 다르길래 이토록 난리가 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류예요.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고 아시안이 많이 보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신문사에서 근무해요. 저는 3일 뒤 한국으로 취재를 가요. 한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미 서울에 대한 생각을 굳혔어요. 상하이랑 똑같을 거야. 제가 옷을 여행 가방에 던져 넣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겉으로는 멋지고 반짝이는 건물들이지만 그 뒤에는 그저 교통체증, 소음, 그리고 자기 자신만 신경 쓰는 사람들로 가득한 엉망진창일 거야. 그때는 잘 모르는 곳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 유럽이나 호주로의 일정을 기대했었다가 실망한 참이었어요. 이 모든 여행은 사흘 전에 시작됐어요. 제 상사인 데이비드 브로스가 저를 호출하면서요. 소피아,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이번에 기획 기사를 하나 실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 자네가 적임자인 것 같군. 중국과 한국에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써보려고 하거든. 규칙을 따르는 것, 예의 바른 것,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같은 것 말야. 그런데 자네와 같이 두 가지의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람의 시각이 필요해. 자네의 관점이 이 기사를 신선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편집장님, 저는 정치부 기자잖아요. 저는 손을 흔들며 항의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걸요. 데이비드는 웃으며 책상 위로 얇은 파란색 폴더를 밀었어요. 이제 가보면 되는 거야. 경험이 또 새로운 경력이 되는 거라고. 자네는 내가 인정하는 분석가잖나. 소피아. 상하이와 서울을 방문해서 비교해보길 바라. 그리고 자네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써. 제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저의 머릿속은 이미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왜 하필이면 한국인지에 대해서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찢어지는 소리를 냈을 때 서울 위로 첫 번째 오렌지색 새벽 줄기가 터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의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펼쳐지는 광경에 놀랐지요. 입국장에서 사람들은 완벽한 줄을 서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앞으로 밀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제 여권을 확인하고 짐을 처리한 공항 직원들은 내내 미소를 지었어요. 가짜 미소가 아니라 눈까지 닿는 진짜 미소였어요. 모든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쓰여 있어서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쉬웠어요. 제가 공항 리무진을 타려 할 때 버스는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기다려 주었어요. 숨이 차서 버스에 올라탔을 때 그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친절하네 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좌석에 자리 잡았어요. 버스가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였어요. 사람들은 한강을 따라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경로를 존중하며 뛰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그룹으로 체조를 하고 있었고요. 길은 아주 깨끗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그날 저녁 배고프고 지친 상태로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서버는 밝은 미소로 저를 환영했고 제가 명백히 외국인임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메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심지어 프랑스어로도 되어 있었어요. 손을 씻으러 갔을 때 화장실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봤지만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진들처럼요. 제가 선택한 음식은 칼국수라는 면 요리였는데 기대보다 아주 맛있었어요. 처음 국물이 입에 닿았을 때 그 따뜻함과 깊은 맛에 압도당했지요. 미국에서 자주 먹던 스프나 국물 요리들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하면서도 깊고 진한 풍미. 면발은 부드럽고 쫄깃해서 마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한 입 더 또 한 입 더 들어가면서 그 맛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국물 속에 숨어있는 파, 호박, 양파 등의 채소가 주는 은은한 향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신선한 재료들의 조화가 훌륭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어요. 2, 3일간 저는 서울의 다양한 공공장소, 번화가 등을 돌아다니며 촬영하고 인터뷰를 이어갔어요. 일단 저는 아침 산책을 하면서 서울거리의 깔끔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거리마다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을 찾아가 버리고 바닥에 버려진 것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간 방문했던 미국의 대도시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지요.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눈에 띄게 질서 정연한 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지하철과 버스에 탑승할 때 사람들은 자동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며 탑승 후에는 자리에 앉기 전 승객들을 모두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노인, 어린이, 임산부를 위한 자리 표시가 분명하고 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는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의 예의 바름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길을 걸을 때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공간을 나누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대체로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대부분 작은 화면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이용함으로써 소음을 내지 않았지요. 저는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이를 통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더 질서 있게 운영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원과 광장 등 공공장소에는 쓰레기통이 잘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었어요. 쓰레기 분리 배출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저에게는 새로웠어요. 거리 곳곳에 배치된 분리수거통은 투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철저히 지켰어요. 음식물 쓰레기부터 플라스틱, 종이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구분되어 버려지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또 다른 놀라운 점도 있었어요. 바로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문화였어요. 많은 외국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 흔히 보였지만 서울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명확해 보였어요.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었던 거지요.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한국 사회에서 강한 시민의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조용히 하며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서울의 거리가 단순히 어수선한 대도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마지막 일정은 계획된 인터뷰였어요. 데이비드 편집장님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는 박준호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련해 주었어요. 캠퍼스는 산책로를 따라 벚나무가 줄지어 있고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책에 파묻혀 있어 아름다웠어요. 박 교수님의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이 있었으며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녹차 한 잔과 함께 앉은 후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모두 아시아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해하고 싶으신 거군요. 정확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여요. 사람들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도 규칙을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왜죠? 박 교수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시민의식, 즉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형성했어요. 그는 한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첫째, 우리는 1980년대 후반의 강력한 민주화 운동을 겪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범한 시민들, 특히 대학생들이 군사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어요. 그들은 투표할 권리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했어요. 그의 눈은 그 기억으로 빛났어요. 사람들이 함께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 그들은 강한 시민의식을 발전시켜요.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우리는 함께 돌봐야 한다는 느낌이요. 저는 제 노트북에 빠르게 끄적였어요. 이것은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은 공공장소에 대해 더 많은 주인의식이 생기겠지요. 둘째,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1990년대 이후로 우리 학교들은 시민교육을 강하게 강조해 왔어요.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공공예절, 다른 사람 존중하기, 환경 보호하기에 대해 배워요. 한국의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교실을 스스로 청소해요. 청소부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해요. 저는 놀라서 쳐다봤어요.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청소한다고요? 네, 그는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공간을 청소하면 다시 더럽힐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 때 알아차리게 되고요. 저는 유급관리 직원이 있는 미국 학교들과 학생들이 종종 구내식당 테이블에 쓰레기를 남겨두며
다른 사람이 치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박 교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어요. 셋째,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1990년대 후반에 IMF 금융 위기를 경험했어요. 끔찍한 경제적 붕괴였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 저축, 심지어 집까지 잃었어요. 2008년 미국의 경기 침체와 같은 거군요. 제가 말했어요. 비슷하죠, 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을 독특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뭉쳤는지였어요. 시민들은 금 목걸이, 금 반지, 각종 자산을 기부해 정부가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회사들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했어요. 이 위기는 우리의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강화했어요. 우리는 사회적 문제들이 모든 사람이 해결책에 참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는 차를 마시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또한 현대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가치를 강조하도록 발전한 우리의 유교 전통도 있어요. 당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의하는 것이 여기서는 매우 중요해요. 저는 상하이 지하철의 소리 지르기와 밀치기와 비교해 서울의 조용한 지하철 칸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 가지 더 박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2002년 월드컵 동안 한국이 일본과 공동 개최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거리 축하 행사 후에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청소했어요. 전 세계의 뉴스 카메라가 이 이미지를 포착했고 한국인들은 이 평판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같은 행동을 더 장려했어요. 우리의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고민했던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도 유교 전통이 있고 그들만의 투쟁과 승리가 있었어요. 왜 같은 시민의식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박 교수님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어요. 모든 나라의 길은 독특해요, 류 씨.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특별한 속도와 규모로 일어났어요. 아마도 시민 가치가 따라잡기에는 너무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또한 한국보다 20배 이상 큰 인구를 관리하고 있고 지역적 차이도 더 커요. 그는 부드럽게 노트북을 닫았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민의식은 빠르게 변할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이 보는 것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서울의 저녁거리를 통해 호텔로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빠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관찰한 모든 것이 갑자기 맥락과 역사를 가지게 되었어요. 상하이와 서울 사이의 대조는 무작위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한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이유가 있었어요. 서울에 다녀와 짐을 풀고 난 후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신문사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브루클린에 있는 제 할머니의 아파트였어요. 할머니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위험했던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에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 많은 주말을 할머니의 부엌 테이블에 앉아 상하이와 주자각이라는 수상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보냈어요. 아, 소피아, 제가 들어갔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폭죽처럼 환해졌어요. 아파트에는 생강과 마늘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만두를 만들고 계셨어요. 한국은 어땠니? 할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 아껴두는 이가 빠진 파란색 컵에 제스민 차를 따르는 동안 저는 그녀의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저는 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떻게 달랐어? 할머니는 만두 피로속을 감싸느라 바쁜 손으로 물었어요. 저는 서울의 깨끗한 거리, 예의 바른 사람들, 어디에나 있는 완벽한 질서에 대해 말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할수록 할머니의 눈썹은 더 높이 올라갔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며 그녀의 꽃무늬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1950년대 상하이의 사진으로 넘겼어요. 한 사진에서는 젊은 할머니가 와이탄 강변에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오래된 식민지 건물들이 있었어요. 이건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이었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상하이는 그 당시 동방의 파리였어. 할머니는 목조주택이 운하 바로 위에 지어지고 돌다리가 물 위로 우아하게 아치형으로 놓인 수상마을을 보여주기 위해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은 주자각, 내 어린 시절의 낙원이야. 저는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은 물 위의 높다리 목조주택의 윤곽을 따라갔어요. 여름에는 우리 집 현관에서 바로 수영을 했지. 제 가슴속 어딘가가 뒤틀렸어요. 저는 상하이를 직접 보지 않고는 제 기사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상하이에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딱 한 번 다녀온 일이 있었지만 당연히 기억에는 없어요.
단지 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할머니를 위해서, 제 뿌리를 위해서 상하이에 갈 때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상하이에 가야겠어요. 저는 발표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이 장소들을 보고 올게요. 할머니의 얼굴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밝아졌어요. 네가 좋아할 거야. 그곳은 마법 같아. 다음 주 저는 푸동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며 흥분으로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흥분은 거의 즉시 무너지고 말았지요. 서울과의 차이는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공항 밖 교통은 완전한 혼돈이었어요.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면 보행자와 차량이 한꺼번에 앞으로 밀려나가며 경적을 울리고 소리쳤어요. 저는 공간을 간신히 남기고 지나가는 차들 속에서 여행 가방을 꽉 붙잡고 두려움에 얼어붙었어요. 와, 아주 혼란스럽네요. 저는 우리가 비디오 게임에 있는 것처럼 교통체증을 뚫고 나가는 동안 택시 운전사에게 물었어요. 그는 그저 웃었어요. 상하이에 처음이신가 보네요. 그날 저녁 호텔에 자리를 잡고 배가 고파 거리 식당을 찾았어요. 음식 냄새는 정말 좋았지만 제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요리사가 바닥에 채소를 떨어뜨린 다음 맨손으로 줍고 씻지도 않고 바로 웍에 다시 던져 넣는 것을 지켜봤어요. 거기서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갑자기 식욕이 없어져 음식을 반이 넘게 남겼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밤 산책을 하는 동안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밝게 빛나는 유명한 동방명주 타워를 볼 수 있었어요. 상하이는 확실히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며 제 노트북에 적었어요. 상하이는 비싼 옷을 입었지만 며칠 동안 샤워를 하지 않은 사람 같다. 반짝이는 외관 뒤에는 부주의함과 혼돈이 숨어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발하여 할머니가 어린 시절의 낙원이라고 부른 수상 마을인 주자각을 방문했어요.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남성인 제 가이드 가오는 저를 도시 밖으로 데려갔어요. 우리가 마을에 접근하면서 제 마음이 들떴어요. 물 위에 높다리로 지어진 전통적인 목조 주택들, 운하 위로 우아하게 아치형으로 놓인 돌다리들.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제 할머니의 사진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잠시 동안 저는 마치 그녀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 크게 말해서 주문이 깨질까봐 거의 두려워하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마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을 깊숙이 걸어 들어가면서 현실을 마주했지요. 돌다리 중 하나에서 두 남자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소리 지르고 밀치며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을 말리려 하는 대신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녹화하고 웃으며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저는 운하물을 내려다봤어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는 맑았던 물에는 플라스틱 병, 사탕 포장지, 오래된 신발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더러웠나요? 저는 가오에게 물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더 나빠졌어요. 아무도 청소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아요. 제가 사용한 공중 화장실은 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고 모든 표면에 젖은 화장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낙원이 이렇게 보였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기념품 가게에서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은 옥 펜던트의 가격을 물었을 때 주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했어요. 가오는 빠르게 개입해 제가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빠른 만다리너로 말했어요. 가격은 즉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왜 가격이 바뀌었나요? 저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가오에게 물었어요. 외국인에게는 더 비싸게 받거든요. 그는 무심하게 설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제 일기장에 썼어요. 할머니의 환상적인 고향은 무관심과 탐욕에 점령되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상하이는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단지 제가 실망해서가 아니라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할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방 바닥 전체에 제 사진과 노트를 모두 펼쳤어요. 왼쪽에는 상하이의 사진을, 오른쪽에는 서울의 사진을 놓았어요.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어요. 왼쪽에는 휘감기는 상하이 타워와 빛나는 진주 타워가 있는 상하이에 믿을 수 없는 스카이라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경에는 넘쳐나는 쓰레기통, 인도에 침을 뱉는 사람들, 그리고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차들과 함께하는 혼란스러운 교통 상황이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깨끗한 잔디 위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서울의 한강공원, 차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동안 노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모습,
그리고 비상 대피 지도까지도 완벽하게 곱고 깨끗한 지하철역이 있었어요. 저는 떠다니는 쓰레기로 가득한 주작하게 운하 사진을 집어들고 그것을 물이 너무 맑아서 행운을 빌며 사람들이 던진 동전이 바닥에 놓여있는 것이 보이는 서울의 청계천 사진 옆에 놓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가장 높은 건물이나 최신 기술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치에서 나오는 거지.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공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그날 밤 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손은 떨렸어요. 할머니의 아름다운 기억을 산산조각 내야 하니까요. 할머니, 제가 말했어요. 주작하게 다녀왔어요. 오. 그녀의 목소리는 즉시 밝아졌어요. 마법 같지 않았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상하이는 변했어요, 할머니. 도처에 믿을 수 없는 건물들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 사진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높고 더 놀라워요. 도시는 멀리서 보면 강력하고 부유해 보여요. 하지만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설명했던 따뜻함, 공간과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주작하게 운하에는 쓰레기가 떠다녀요.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싸우고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그녀가 방어적이거나 슬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그녀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까봐 두려웠어. 중국은 너무 빨리 변했어. 아마도 외부 변화를 내부 정서가 따라잡지 못한 거겠지.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제 숨을 멈추게 한 말을 했어요. 메이화, 아마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가치일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내가 중국을 떠났을 때 나는 특정한 가치들을 가지고 왔어. 어른 공경하기, 열심히 일하기, 공유 공간에서 조화를 유지하기. 이러한 가치들은 어떤 건물이나 거리보다 더 나의 진정한 고향이었어. 오늘날의 상하이가 이러한 가치들을 잃었다면 아마도 나의 진정한 고향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거나 여전히 이러한 같은 원칙들을 존중하는 장소들에 존재할 거야. 그녀의 말은 제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위해 짐을 싸는 동안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비록 저는 출생과 여권으로는 중국계 미국인이지만 저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유 공간을 돌보는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주 후 저는 데이비드에게 최종 기사를 제출했어요. 고층 건물을 넘어서 도시 위대함의 진정한 척도라는 제목을 붙여서요. 기사가 공개된 아침 저는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온 수백 개의 이메일을 받고 잠에서 깼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어떻게 그들의 편견을 산산조각 냈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일부 중국인 독자들은 시민적 개선에 대한 그들의 희망에 대해 사려 깊은 답변을 썼어요. 한국인 독자들은 그들의 사회가 기울인 노력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요. 데이비드는 신문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이것은 소피야, 자네가 쓴 기사 중 최고의 작품이야, 그가 말했어요. 자네는 독자들에게 단지 두 도시만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마음의 여정을 보여주었고 그 진심이 통했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느낌으로 미소 지었어요. 저는 서울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대해서도요. 저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위대한 기자를 만드는 거야, 데이비드가 답했어요.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용기 말이야. 제 책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너무 강하게 갖고 있던 다른 모든 의견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떤 다른 편견들이 제 마음속에 숨어 있을까요? 어떤 다른 사슬들을 저는 끊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의 의견들은 제가 스스로를 위해 만든 사슬과 같았어요. 그것들은 저를 진실을 보는 것에서 방해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어떤 사슬을 만들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워진다면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